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제48칙에 광대구와 해랑상자의 선문답이지만은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선문답이에요. 중국의 이제 차문화하고 선문화하고 선문답하고 다도의 문화하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선문답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차 마시는 문화와 선문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선문답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선과 차, 선문답과 차의 문화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다선일체, 다선일미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이런 선다일미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이런 언어들이 이런 선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이제 중국의 선의 역사에서 차 문화가 음다 문화인과 동시에 선생들의 수행 생활의 하나의 차 문화가 선문답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재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교재 벽암록 제48칙은 당나라 말기 복건성, 복건성이라는 것은 이제 천주지방인데, 제가 지도를 그리보면 중국이 이제 여기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고, 중국이 이렇게 양쯔강이 이제 여기로 쭉 흐르고 있죠. 여기 이제 티베트, 여기가 뭐 북경, 장안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양쯔강 그 주변 옆에 여기 천주 지역이 이게 복건성이라고 합니다. 복건성. 근데 복건성 지역에 중국에서 이제 여기가 천주라고 하는 지역이 중국의 옛날부터 바다의 실크로드, 이게 천주하고 광주랑 지금 광동성인데, 여기가 이제 서역에서 오는 유명한 부법성들이 북방의 실크로드로 와서 낙양 장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서 우리가 달마대사가 배를 타고 왔다 그러죠. 여기 이제 광주 지역으로 오고, 또 유명한 역경성들이 바다로 오는 역경성들이 여기 와서, 그러면 여기는 남쪽은 양나라가 되거든요. 북쪽은 무엇이냐면 북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강에 건너서 양무제가 통치하는 양자 남쪽 지역이 있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와 만났다가 뜻이 안 맞아서 양자강을 건너가지고 북위 중산 솔미사를 맞다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지리적으로 배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쪽에 바다로서 실크로드가 이어지고 있는 곳은 광주의 호풍이죠. 그 다음에 여기 천주는 복건성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차 문화도 이렇게 유통이 돼요. 근데 복건성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천주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경사, 장경사가 오늘 이제 등장하는 사찰의 주역이죠. 초경사의 주지가 누구냐면 설봉선사의 제자 장경해능선사입니다. 또 설봉의 제자 가운데 현사사비도 있고 운문도 있고 수심하는 이제 보복종전도 있고 뛰어난 선생들이 많은데, 초경사, 장경사를 창건한 사람이 누구냐? 왕신지라고 하는 유명한 이 지역, 천주 지역의 왕이죠. 그래서 이제 왕신지라는 사람이 굉장히 세력이 강해서 이 천주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불교에 굉장히 깊은 뜻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장경해능선사, 즉 설봉의 제자 장경해능선사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 뭐냐? 장경사, 초경사 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경사, 초경사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문답이에요. 그런데 왕신지는 이제 이 절을 창건하고 죽고, 왕신지의 조카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태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왕태구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왕연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랑선사하고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역은 왕신지가 아니고 왕태구, 즉
왕연빈과 해랑선사와 지금 선문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문단인데 여기 왕태구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왕태구라는 분이 초경사를 방문했다. 초경사는 자기 삼촌인 왕신지라는 사람이 설봉선사의 제자 장경해넘선사를 위해서 이 절을 창건한 거죠. 근데 왕신지뿐만 아니라 왕태구라든가 왕연빈이었든가 이쪽들이 그 지역의 통치자로서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불교에 굉장히 깊은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왕급만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교에 굉장히 깊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먼저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에 차의 언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차의 언어가. 예. 차라고 하는 언어가 여기 이제 천주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대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나아가는 언어, 복건성 지역의 지방으로서 다이라고 하는 언어가 T가 돼요. T.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어디로 나가죠? 바로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어권으로서 프랑스라든가 이래 나가면 전부 이게 T가 되겠죠? T가 되는 거야. 똑같은 차라는 언어인데 하나는 T가 되고 이거는 뭐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쪽으로 이 언어가 유포되면서 똑같은 언어가 T라는 언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차라고 하는 언어의 언어는 중국이 원을 두고 있습니다.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차라는 언어가 인도의 알가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알가는 청정수를 말해요. 청정수이지 차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의 어원은 중국이다. 그리고 차나무도 인도의 차나무가 많고 스리랑카의 차나무가 많고 공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이 차나무도 원산지는 중국이다. 이게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통치하면서부터 중국의 차나무를 인도나 스리랑카에 재배를 하기 시작해서 이 차를 생산하게 된 것이거든요. 식민지 정책으로. 그래서 T라는 언어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광동어로서는 차라는 언어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차예요. 이 두 가지 언어가 세계에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광동 지역의 사투리는 차로 세계에 보급이 되고 천주 복건성 지역의 언어는 T라는 언어로 보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T라고 하는 언어는 네덜란드, 독일, 영어, 프랑스 쪽으로 나가고 차라는 언어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차를 쓰죠. 또 일본, 포르투갈, 힌두, 페르시아, 아랍, 러시아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차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세계에서 중국에서 원산지를 두고 있는 차라는 언어가 중국의 항구 도시에 따라서 이 어원이 나누어진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차를 옛날부터 마셨거든요. 차 문화가. 내가 그 선과 차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적이 있죠. 선과 차에 거기서 내가 언급했지만은 중국의 차는 북종선의 항마장 선사가 처음에 차를 마신 문화를 봉식연문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료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 선성들의 어록에서는 당대의 선성들의 어록에서는 차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 항마장 선사가 처음에 차를 선언해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일반화되기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기록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항마장 선사는 북종 신수의 제자입니다.
항마장 선사의 시대부터 이제 남쪽 지역에서는 일찍 마셨는데 북쪽 지역에서 이 항마장 선사의 문화에 수행 선언에서는 차를 많이 마셨다. 그래서 이제 왜 차를 선언해서 많이 마셨느냐 하면은 차는 무엇이죠? 각성제죠, 각성제. 혼침을 제거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각성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선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차가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선언에서 오후에 먹기를 안 했잖아요. 오후 불식했잖아요. 오후 불식하니까 저녁 때는 굉장히 허기가 지죠.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 허기도 달래고,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기왓장을 불에다 데워가지고 배에다 댔어요. 그래서 이제 홍곡에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몸을 춥지 않게 따뜻하게 하고 차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자선 수행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건강요법을 이제 병행했던 거죠. 그래서 차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원에서 선생들의 생활의 용품으로 되기 때문에 선원에서는요, 자연히 차를 마시는 다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차를 재배하는 다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산 양계어록 같은 데서는요, 차를 재배하는 다원이 있고, 다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원두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를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인이 있어요. 차를 마셔야 하는 사람이 다두가 있습니다. 이 다두라고 하는 사람은 차를 담당하는 직책인데, 손님들에게도 차를 대접하지만은 의식에, 불교에서 모든 의식을 담당할 적에는 차를 담당해서 재물조사에게 가래를 올리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선성들이 차를 재배하고 다 차를 관리하고 차를 대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차를 끓여서 제접하는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죠? 다방? 다반사란 말이 나와요. 다반사. 그래서 선생들이 다반사가 뭐냐? 일상생활을 다반사라고 그래요. 평상심시도의 삶을 다반사라고 그래요. 이런 문화가 이제 선생들에게 널리 보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당대의 선생들의 차 문화 속에서는요, 차를 마시면서 선문답을 하는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많은 대화가 있는데, 여기 벽암록에서는 왕태부와 해랑선사의 대화를 선문답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나머지 몇 가지도 제가 시간이 날 때 이거 소개를 함께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본칙의 자료부터 먼저 볼게요. 그 왕태부가 초경을 방문했다. 아까 여기 뒤에 시합을 왕태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장경해능선사, 설봉의 제자를 위해서 장경사, 초경사를 사찰을 건립한 사람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신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신지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조카들이 또 계속해서 이 지역을 통치를 해요. 왕으로서. 근데 조카가 누구냐? 왕태부예요. 왕태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태부라는 것은 이제 높임말이고, 원래 이 사람은 왕연빈이 이름이. 근데 왕연빈이라는 사람은 왕신지의 조카예요. 근데 이분이 왕신지는 이제 죽고, 그 당시에는 장경해령선사가 없고 해랑선사, 즉 장경해령선사의 제자죠. 제자인데 이 해랑선사가 왕태부가 장경사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게 이분들이 선생들을 창문하고 선생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선문답을 하고 불법을 같이 토론하고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있죠.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은 선술들하고 이런 선문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통치권자임과 동시에 자기네들이 지은 사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장경 해능선사가 없지만은 여기 이제 태부가 장경사를 방문했는데 장경 해능선사의 제자인 해랑상자가 이 왕태부를 지금 접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미전이 이제 이루어지죠. 왕태부가 초경원 사찰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 이제 해랑선사가 차를 대접했다. 그때 해랑상자는 장경 해능선사의 제자인데 그때 이제 해랑상자하고 명초 도관용 명초라고 그래요. 명초 선사는 유명한 또 안목을 갖춘데 한쪽 눈이 없다. 그래서 한쪽 눈만 갖춘 유명한 도관용 명초라는 덕겸 선사가 있어요. 덕겸 선사. 우리가 자주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을 한쪽 눈이 없기 때문에 도관용이라고 해요. 도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한쪽 눈은 없지만은 지의 작용은 용과 같이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별명이 도관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초선사, 덕겸선사를 도관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랑선사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초경원을 방문하는 왕태부를 맞이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해랑상자가 차 주전자를 붙잡고 차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대접을 하다가 해랑선자가 갑자기 차 주전자를 뒤집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차 주전자를 여기서 조라고 그러는데 요라고 그래요. 자요. 이 어려운 글자를 쓰는데 이런 글자를 우리가 지금 잘 안 쓰거든요. 요자를 차 주전자를 자다요라고 합니다. 뭐 자발이라든가 이런 말도 마치는데 차를 따뜻하게 마시는 주전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차 주전자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차 화로가 있는 거죠. 네. 차에 화로가 있어요. 차에 화로 위에 차 주전자를 올려놓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차 마실 때 그렇잖아요. 밑에 차 화로 위에다가 차물을 데우는 화로 위에다가 화로에는 뭐냐면 수출을 넣습니다. 수출을 넣고 그 위에다가 차 주전자를 올려놓고 차를 끓여서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문화죠. 그래서 차 주전자를 갑자기 뒤집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왕태부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상자에게 차를 끓이는 화로 밑에 무엇이 있어? 자, 차 주전자 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끓이는 화로 밑에는 해랑상자가 화로를 받드는 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로신이라고 해요. 차를 받드는 신이 있다. 근데 다루신이라고 하는 말은 재미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의 사람들이 고급스럽게 차 문화를 만드는데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화로를 이렇게 하고 숯을 막 올려놓죠. 숯을 올려놓고 차 주전자를 이렇게 손잡이 있는 주전자를 올리나요. 그러면 여기에 요게 숯불을 데우는 화로인데 화로 밑에 화로를 받치는 그 발이 있잖아요. 이 발에 뭘 새기느냐 하면요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귀신상에 조각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다로신이라고 화로를 떠받치는 신이 있다. 이 화로를 떠받치는 신이
화로 발에 있는 거예요. 그 요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여기에 나로라. 차를 다니는 화로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가지고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죠. 자, 이 선문답이 참 재미나는 것이 요 위에는 차요라고 그러죠. 차 주전자입니다. 차 주전자. 요 밑에는 나로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런 것을 참하시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그렇다면 그냥 차 마시는 주전자하고 차를 끓이는 화로하고 대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선문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이것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중생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뭐냐면 진여본심 열애장. 열애장하고 중생심의 관계를 지금 선문답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데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 마시는 주전자를 가지고 뒤집는 이유가 뭐냐? 중생심이 작용하고 있는 실상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차를 따르면서 주전자를 뒤집는 모습을 보고 차를 끓이는 화로 밑에는 무엇이 있어? 중생심을 작용하는 근본은 무엇이요? 이런 말이죠. 그럼 차를 끓이는 근본은 화로인데, 네? 차를 끓이는 화로 밑에는 뭐가 있느냐? 차를 끓이는 화로를 떠받치는 화로심이 있는 것이다. 이걸 바로 근본에다가 진여본심 열애장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왕태부가 화로를 받드는 신이 왜 차준자를 덮어버렸어요? 자, 진여본심은 본래 청정하고 여여부동한 불생불멸의 경지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차주전자를 엎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게. 왜 중생심이 작동하느냐, 이거야. 자, 여기에서는 이 선문답의 내용이 단순히 차를 마시고 차를 따라주고 주전자에 뒤엎고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금 그 해랑상자가 왕태부의 안목을 지금 점검하는 입장에서 차 주전자를 뒤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왕태부 왜 좌주전자 밑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로를 떠받치는 신이 있죠. 그 왕태부가 말해요. 화로를 받드는 신이 왜 차주전자를 엎어버리죠? 진여본성은 본래 불성불면이요 사성청정심의 경지, 여여부동한 경지인데 어떻게 차주전자를 뒤엎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주제죠. 이 본문은요, 사실 대성기실론의 열애장하고 중생심하고 관계를 토대로 해서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차 마시는 걸로 보면 안 돼요. 자, 바로 중생심은 열애장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이 기실론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생멸심이 일어난다. 중생심하고 열애장하고 합친 것을 우리가 부르죠. 진망합시험이죠. 이걸 진망합시. 근데 열애장에 의해서 중생심이 작용하는 것이 뭐냐? 생멸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열애장은 여기서 뭡니까? 바로 화로에다 의했고 중생심은 뭐냐? 바로 차를 뒤집는 것에 의했죠. 근데 중생심하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디의 관계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래요? 번뇌적 우리 생사적 열반이죠. 이걸 불의의 경지로서
볼 수가 있는 안목이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것을 중생심하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망하합식이기 때문에 불이일체거든. 둘로 나눌 수도 없고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불이일체라. 그 관계를 지금 선문답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이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 대화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랑상자하고 지금 여기에 왕태부하고는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은 중생심과 열애장이 진여 본심이 불이체로 이루어지는 경기인데 왜 중생심이 갑자기 작동하게 됐는가?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랑상자가 뭐라 그러냐면 오랫동안 벼슬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벼슬에서 쫓겨난 꼴과 같죠. 이렇게 대답해요. 오랫동안 벼슬을 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을지라도 하루아침에 죄를 지으면은 벼슬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들은 열애장, 진여자성, 청정심을 부족하고 있지만 갑자기 번뇌망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생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본래 자성 청정심으로 높은 불심의 지혜로 살지만은 갑자기 번뇌망념이 일어난다면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되겠지요.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을 갖고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원문만 먼저 볼게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명초, 도관용, 명초, 덕겸선사가 옆에서 명초선사가 해랑상자는 초경사에 밥을 얻어먹고 있으면서 도리어 강 건너편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란 피우는 것을 보고 있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자, 여기서 초경사에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초경사에서 장경해능선사의 제자로서 그 유명한 장경해능선사의 법을 이어서 참선 수행한 사람이 장경해능선사와 같은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저 멀리 마음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말인데 불을 피워놓고 나무를 달태우고 나무 뿌리를 캐는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이런 데 모여가지고 떠들게 소란 피우는 걸 말해요. 근데 그런 대상 경계에 떠들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꼴이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일체로서 이 경기를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자, 여기서 진여자성하고 중생심하고의 차별상에 떨어진 입장을 갖고 밝히고 있으니까 안목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또한요, 덕겸선사는 명초선사가 장경해능선사의 제자로서 뛰어난 안목을 갖춘 뒤에 훌륭한 선성이지만 아직까지 여기서는 독자적인 능력을 부족하지 못한 입장으로 해초선사, 해랑선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해랑선사가 화상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화상의 계례는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대물었죠. 이렇게 명초선사가 귀신이 비는 귀신이죠. 우리가 유마경의 반중생품에서 나오잖아요. 귀신이 번뇌망념이 일어난 틈을 타서 침입해 들어온다, 편성한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유마경의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귀신이 망념이 일어나면은 귀신이 그 틈에 타고 들어와서 그대를 혼란시키는 꼴이지, 이런 꼴이죠. 그대가 바로 차별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를 혼란시키니까 벌써 차별 경계에 떨어진 꼴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두선사는 당시 그 말을 할 때 차다리는 화루를 뒤덮었어야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차다리는 화루를 뒤덮었다 하는 것은
해랑상자가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왜 차를 마시면서 주진자를 뒤덮어 버립니까? 차 끓이는 바로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 말을 할 때에 차 다리는 화로를 뒤덮어 버려서 일체의 모든 중생심과 본심 이것을 전부 다 대상 경계에서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이러한 허물을 서로 남기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5의 구절에 왕태구가 소매를 떨치고 나갔다 하는 부분이 매우 빠졌는데 소매를 떨치고 나갔다 하는 말은 여기서 그대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차해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왕태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안목이 뛰어난 사람인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태구가 해랑상자 명초선사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차이를 하다가 왕태구가 하는 말을 딱 보고 해랑선사가 하는 말을 딱 보고 그러한 안목을 갖춘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차해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딱 떨쳐버리고 자리를 차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선생들보다도 거사가 여기서 더 뛰어난 안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뭐 이 1단의 부분들이 이제 선과 차의 차와 선문답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302페이지 볼게요. 원칙공안의 출처는 오등회원 왕태구전에 모이고 있는데 왕태구는 천주의 자사 왕영빈으로 술본문화의 장경해령선사, 보복종전선사를 참문한 당대의 안목을 갖춘 거사다. 그 지역의 통치자인과 동시에 안목을 갖췄어요. 왕태구는 장경해령선사가 술본문화에 수행할 때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천후 3년 자신이 자사로 근무하는 천주 초경원이라는 절을 해령선사에게 초청해서 거주하도록 했고 자주 초경원을 찾아가서 참선 수행하고 선문답을 나누고 했는데 뒤에 조정으로부터 태구라고 하는 직위를 수여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로부터 왕태구 이런 직위를 수여받아서 이제 왕영빈이란 말을 안 쓰고 왕태구란 말로 경칭을 한다. 그 해랑상자는 장경 해령선사의 제자로 뒤에 복주 보좌원 주지로 활약한 해랑선사 그 뒤에는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이때는 아직까지 안목을 조금 갖추지 못했던 수행성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명초는 무주 명초산에 활약한 덕경선사 전등록 23권에 그의 지혜와 이공이 아주 민첩하고 왼쪽 눈이 없어서 도관용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이 도관용이라고 하는 말 별명은요,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그 용과 같은 활기를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쪽 눈이 없어서 그냥 도관용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런 별명이에요. 그래서 본칙은 왕태구가 장경해령선사가 주석하는 초경원을 방문해서 장경해령선사는 부재 중이고 당시 해랑상자가 왕태구를 대접하면서 차를 대접하고 나눈 선문답입니다. 그때 해랑선사는 명초선사와 함께 차를 다니는 주전자를 잡고 있다가 해랑선사가 차를 다니는 주전자를 엎어버렸다. 자, 이게 고의인가 부주의인가? 이것은 태구의 안목을 점검하는 시험을 한 거죠. 여기 선문답이라는 게 일부러 차 주전자를 그렇게 뒤에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성기의 지혜로서 자신이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왕태구의 안목을 점검하는 그런 선문답의 기질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왕태구가 해랑상자 이런 모습을 보고 차를 끓이는 주전자 밑에 무엇이 있느냐. 차를 끓이는 주전자 밑에 화로를 떠받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는 귀신의 조각상을 새겨 있어서 화로의 다리가 귀신 모양처럼 생기기 때문에 이걸 복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 다구 같은 걸 찌개 다구의 하나를 조각을 하다가 굉장히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이런 조각을 했던 거죠. 이제 호기품의 중국 사람들은 옥석이라든가 이런 데 조각을 얼마나 뛰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다구 같은 데도 보면은 조각을 아주 뛰어난 조각을 했는데 복로신을 조각했다. 그런 이제 다구에 조각된 하나의 문화죠. 그래서 참선 수행을 많이 해서 안목을 갖춘 거사가 젊은 해랑상자에게 한방 보여주는 질문을 던졌죠. 근데 해랑상자는 왕태부의 질문에 걸려 정직하게 화로를 떠받치는 복로신이 있지요. 그게 왕태부는 화로를 떠받치는 복로신이 왜 차준자를 뒤집어버렸어? 이게 화로를 떠받치는 복로신이 하면 차를 끓이는 준자를 잘 보호하고 차 주지자가 뒤집히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옹호신인데 어떻게 차 주전자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왕태부가 주전자 볼 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생사의 근원을 말해요. 생사의 근원이 뭐죠? 중생의 생사 망념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걸 말해요. 생사 망념의 근원은 열애장이죠. 근데 열애장하고 중생심하고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래 열애장은 진여본심이지만은 자칫 번뇌망념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되면은 생사망념이 일어나고 생멸심이 일어나서 생사윤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복로신이 생사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왜 생사망념이 일어나도록 했느냐? 이걸 지금 대성기실론의 본문에 의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복로신이 있으면은 차물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차균자가 뒤집어지도록 놔두느냐 이거죠. 그 진여본심이 자성청정심으로 번뇌망념이 없는 급생불멸 여여부동한 진여본심이 있다면은 진여본심이 있으면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느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번뇌망념이 일어나도록 놔두느냐? 이 문제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중생심이 어떻게 해서 진여자성 본래 청정심을 부족하고 있으면서 번뇌망념이 일어났느냐 이래요. 이걸 지금 선문답을 제시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중생심이 혼습이 돼서 네? 중생심이 혼습이 돼서 중생심이 혼습이 돼서 보통 사람이 중생심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럴까? 근데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조사라고 할지라도 중생심의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기로 일어나는 걸 자각한 수밖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문답에서는 이제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것을 두 가지 차별상으로 보게 되면은 안목이 없는 것이 되고, 자, 번뇌가 즉 본이다. 깨달음이나 번뇌가 생사나 열반이 둘로 나누어진다면은 이것은 두 가지 이견이 되겠죠. 이건 사견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잠시 번뇌망념이 일어났을지라도 잠시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번뇌는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생사 번뇌망념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유의법은 하나와 같고 꿈과 같이 물거품과 같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실체로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봐야겠죠. 불의로 본다면은 바로 정법의 암호이 되죠. 정법의 암호를 갖춘 사람은 이것을 불의로 보고 암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두 가지 차별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두 가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중생심인데 이것을 첫 번째는 번뇌장. 번뇌장. 자, 이것을 바로 소지장. 그 중생이 번뇌가 일어난 것은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적성 했잖아요. 밖에 무슨 소리지? 비 오는 소리입니다. 비 오는 소리에 내가 걸렸잖아요. 대상 경계. 하마터면은 내도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하면 뭐죠? 번뇌장을 소지장으로,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이것을 타락하는 자신을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구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목이 없는 것이고 소지장이고, 이건 번뇌장은 탐진치 삼독심이라든가 하는 번뇌망념이 이것은 불시 불각부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어. 이런 문제점을 안목으로서 차별상을 초월하는 안목을 갖추었을 적에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걸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중생심과 열애장을 두 개로 본다면 차별을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별을 보지 않고 분리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법문이 우리가 정도가에서 말하는 무명실승의 적법불성이다 보잖아요. 네? 그 자체가 불지경으로 자각한 거예요. 무명의 실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망념이잖아요. 그죠? 즉, 불성. 그러면 불성하고 무명실성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기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과 무명실성이 적불성, 중생심과 열애자, 중생심과 진여자성이 불이죠. 이걸 불로 나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의로 본다면 모든 차별상의 초월. 만약에 번뇌망념이다, 열애장이다 한쪽만 이야기한다면 또 한쪽의 대상경계에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함께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차별상에서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앙캐부는 뭐죠? 소멸을 떨치고 나가잖아요. 두 가지 차별상에 떨어진 그대와는 성문답으로 다해를 하는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선문답을 나누는 그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하고 지금 동석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게 자리를 떨치고 소변을 떨치고 그 법석을 떠나갑니다. 이게 왕태부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자신이 안목 갖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로 밑에 무엇이 있느냐. 화로를 떠받치고 주진자를 떠받치고 있는 화로 밑에 뭐가 있느냐. 그대의 본래 면목을 그대는 제대로 깨달아채겠느냐. 본래 면목을 깨달아챘다면 생사시 번뇌망념의 불이라는 경지를 그대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러한 안목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복노심이 있다. 이렇게 그걸 이야기만 하고 이걸 차별적인 입장으로서만 제시하고 있는 것. 그 불의의 묘용으로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차주준자와 차 대상경계, 그대가 성기의 지혜가 차별상에 떨어진 묘용, 떨어진 모습을 모두 한꺼번에 떨쳐버려라. 그런 의미로서 광태루가 소매를 떨쳐버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이죠. 복로시는 차를 다니는 화로 밑에 안전하게 차 주전자를 보호하는 조각심인데, 복로심이 차준자를 거꾸로 뒤집혀지는 것은 잘못할 틈이 없는데 어떻게 차준자가 거꾸로 뒤집어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복로시는 진여, 봄성, 열애자, 차주전자는 생사망령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서 성문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태부가 화로 밑에 뭐가 있느냐, 중생심의 생사망념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해요. 이게 해랑상자가 복로심이라고 대답한 것은 생사의 근원은 무엇이냐? 진여자성, 열애자, 불성이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일정명 육합이라고 했죠, 그죠? 그걸 기시로서는 추노경에서 일정명 육합
그러면 1정명 북성하고 6합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진망화합식이라고 했죠. 그죠? 진망화합식이다. 진망이 화합된 것이 뭐냐? 번뇌하고 깨달음이 바로 불의로 이루어진 우리의 일심의 묘용이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것을 불의로 봐야 되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중생심하고 열애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주전자하고 공로신하고 따로 있는 것이 있냐, 두 가지 차별 견해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안목이 없는 그대와 지금 차해로 함께 선문답을 나누고 차해에 동행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목 없는 그대와 지금 여기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왕태부의 질문에 그 해랑상자가 공리신야가 대답한 것은 생사의 근원은 진여법성이다. 그 생멸은 열애장에 의한 것이요. 그래서 생멸심이 있는 것인데 진여본성과 중생심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기실론에 그렇게 하거든. 그래도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차별상이 떨어지죠. 그래서 환경의 유명한 부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심, 불, 중생, 시성에 이것은 세계의 시상무차별이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은 중생심이나 불심이나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은 차별이 없어. 똑같은 거죠. 불의로 이루어지거든. 그것이 번뇌적 고리, 생사적 열반. 여기서 중생심이나 열애장이나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경기인데 안목 없는 사람 이걸 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 건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란스럽게 축제한다고 나무꾼이 이렇게 한다고 모여서 난리를 치는 꼴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상경계를 마음 밖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목 있는 사람과 안목 있는 사람의 선문답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네. 공로신, 진여법성이 어떻게 차주자를 뒤집어 버리는가? 법성이 어떻게 생사망념을 일으키는가? 이런 말과 똑같아. 그래서 기실론에 뭐죠? 신생적 동종법생. 망심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대상경계로 나타나고 망심이 없어지고 진여본심을 회복하면은 일체의 대상경계가 대상경계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망심이 소멸하면은 곧 법심이 지혜로 작용해요. 이거 망심을 소멸하는 방법은 뭐죠? 바로 발심 수행이죠. 이게 안목이 있어야 발심 수행하는 거예요. 안목 없는 사람은 이것을 차별상에서 초월할 수 없죠. 망심을 초월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해랑상자 왕태부에게 용감하게 한마디 던지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사관천일, 천일 동안 오랫동안, 천일이라는 것은 3년 이상 오랫동안 높은 관직에서 과거 급지에서 관직에서 잘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죄를 지으면은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꼴이 있죠. 이 말 하는 거죠. 우리가 본래 청정한 진여본성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지만은 항상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찰나에 번뇌망념이 일어나면은 중생으로 타락하는 거 아니냐. 요걸 지금 이제 그래서 요간에 중생심에 열애장의 응해에서 중생심이 일어나고 열애장에 의해서 생멸심이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열애장의 근본에서 바로 안목이 있는 사람은 불의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생사망념에서 대상경계를 추구하는 꼴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 해랑상자 이 말은요, 관리가 높은 관직에 오래 근무했지만 관직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죄인이 되는 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로신이 차주전자를 잘 보호하려고 했지만 차주전자가 뒤집혀지는 그 시절 인연의 일은 막을 수가 없죠. 이런 말이죠. 왜 그럴까? 시절 인연의 일로 일어나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혼련이 일어난다 그러죠. 혼련이 번뇌 망념의 바람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게 갑자기
갑자기 이건 예고되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고되지 않고 홀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번뇌망념의 바람을 아무리 복노심이라고 할지라도 진여자선 불성이라고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걸 갖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지무명의 바람을 이게 한번 일어나면은 이런 망념의 바람이 일어나면은 진여자성인들은 어찌할 수가 없지요. 이것을 이제 자기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망념문섭이라고 그래요. 망념문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향기가 이렇게 날라 들어온다 하면은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밖에 빗소리가 딱 들리면 빗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아 저게 밖에 빗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망심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유명한 개성도 나오잖아요. 수양죽변일출로 물은 대나무 밭을 스쳐 지나가다 보면은 대나무 그림자가 물에 그대로 색이 흐르게 되고 바람은 아무 향기나 꽃 없지만은 바람이 꽃밭을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 꽃 향기를 안고서 불어온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뭐냐? 이제 바람에 불어오는 거, 문성오도라든가 견색명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적 인연에 따라서 향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뭐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견문각기를 통해 듣지만은 그 견문각기의 대상 경계에 끄달리면은 바로 본심을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 바람에 따라서 일어나는 수연성을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게 되면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죠. 그래서 본심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옥건선자는 그 무슨 소리야 하느냐? 안목이 없는 선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제대로 안목을 갖추고 왕태보와 같은 이런 사람하고 선문답을 하고 차 모임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왕태보가 소배를 떨치면서 곧바 차 모임에서 나가버렸다. 안목이 없는 그대들 차해 법석에서 동참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자, 이건 뭐냐면요. 바로 다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기일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항상 내가 잘 이야기했죠. 그죠? 일기일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의 의미가 이제 다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시간과 공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의 의미를 일기일해라고 하는데 안목 없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인격과 덕이 없는 사람하고 하면 향기가 나눠지지 않는 거야. 제가 이걸 이제 법향이라고 해요. 법향. 공덕향이라고 해. 그 향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고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선문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혜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향기가 나누어지고 5분 법신향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 우리가 5분 법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훈섭이 되버려요. 저절로. 그래서 좋은 향기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그 만남이 선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신의 지혜의 향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계향, 정향, 해향, 해탈, 지경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 지경향이라는 것은 재불 여대가 부족하고 있는 법신의 지혜의 묘용을 법향이라고 그래. 이 법향을 서로 나눔으로 해서 이 차의 모임이 서로 지혜의 대화가 되고 법향을 서로 나누는 공덕향을 나누는 그 시간이 되는 그 귀중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공덕향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뭐가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귀중하게 여길 것이 뭐냐? 시간이거든. 불교에서는.
그래서 시간의 귀중함을 낭비하는 이런 시간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해랑상자가 복노신과 차주는 자를 주제로 펼치는 선문답이 안목에 대해서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그 모습에 강한 비판을 드러내고 왕태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예. 그 유명한 그 선문답을 하면서요, 이런 대화들이 자주 있는데, 내가 전에 그 자주 소개했지만은 동산양계선사하고 그 태장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지 때에 차해를 마시면서 다과를 하잖아요. 이 중국에서도 이런 그 동지라든가 이런 그 하나의 명절 때에 특별하게 급회를 마치고 나서 특별하게 다과회를 이렇게 하고 차를 마시는 이런 문화가 이제 이게 선생들의 풍류스럽지 않는 풍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도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동산양계의 그 어록에도 나와요. 자주 이제 동산양계 어록에서 이런 나오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내가 자주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한 물건이 있다.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떠받친다. 이게 뭡니까? 하늘, 천지를 떠받치고 있다. 천지 가운데 있는 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이거 천지라는 거 보니까 바로 우주. 우주 가운데에 한 물건이 있는데, 그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떠받치는 한 물건이 있는데, 이 한 물건이 항상 동용 중에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이에요. 동용 중에. 이 동용이라는 말이 참 재미나요. 동용 중에 한 물건이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한 물건은 끈기가 치력과 같이 캄캄해서 대상 경계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이 한 물건이 지금 어디에서 작용하고 있는가? 자, 이걸 문제를 딱 던지는 거예요. 소문단에서. 차 마시면서, 다과를 마시면서 그냥 차 마시고 다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성이 동산양계 선사가 태장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늙은 그 사람에게 차 마시면서 이것을 딱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태장로가 뭐냐면 동용하는 가운데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동용하는 것은 행, 주, 자, 와. 우리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어묵동용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뜻이죠.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이 한 물건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양계선사가 혀를 딱 차면서 전부 다 차해의 모든 법석을 다 치워버려요. 그대와 같이 차 마시고 과자를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나눌 의미가 없는 사람이 항상 모든 것을 다 파기시키버려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죠. 왜 이렇게 다과에 동용하는 그 가운데 한 물건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데 대해서 안목 없는 사람하고 차해를 함께 할 수 없다. 다과에 취합니다. 이렇게 평가했겠어요. 지금 자기 본부상 지금 여기인데 통과하는 거. 근데 지금 여기 동용하는 가운데지. 지금 여기잖아. 어묵동정, 행주자 어묵동정이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 그 음식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점. 아니, 동용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가 일심이 작용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일심이. 진여일심을. 이 무일물이라고 하는 진여일심이 원래 무일물이지만은 원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치력과 같이 어두워서 자치나 흔적과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을 이렇게 치력과 같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도 원래 무일이 지금 여기 시적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잖아.
근데 그 수용성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점이야. 문제점이 여기 있어. 그래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작용을 하는 것을 어느 곳으로 통과하면서 작용하고 있느냐, 이걸 문제로 던진 거야. 그런데 태장면을 보시냐, 바로 동용하는 가운데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답해. 근데 동산양계선사는 안목 없는 그대하고는 이 차이를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차상을 전부 다 시작하고 다 철거시키버려. 문제점이 어디냐? 이게 바로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자기는 안목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지만 동산양계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목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이게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차를 마시고 다과회를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상의 대화로서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선생들이 이것이 바로 참아시, 이것도 태장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해랑장로하고 해랑삼자하고 선문답이에요. 그런데 무일문이라는 것은 칠과 같이 어둡고 형체가 없고 모양도 없고 무주무상 절일체잖아. 법성이 형상과 모양과 일체의 모든 존재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데도 항상 무일문이 무진장으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동용하는 것 가운데 통과한다면 통과하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 존재가 없어야 되는, 존재는 뭐냐? 영혼이 되버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대상도 없고 모든 것이 무주, 무상, 무명, 무일물인데도 작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 그래서 이런 안목을 부족한 사람하고 차회를 하고 다도를 하는 데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법석에 시간 납니다. 차회를 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죠? 이런 경기를 갖고 선문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동참한 이제 명초 덕겸이 입을 열었어요, 그때. 그래서 명초 덕겸에서 내가 남상자는, 해랑상자는 저 강 건너에 초경사에 밥을 먹고 있으면서 도리어 강 건너 떼지어서 사람들을 시끄럽게 벌썩하는 그런 그 모습을 대상 경계로 보고 있는가. 여기 야채라고 하는 한문을 쓰는데, 야채는 봄에 그 불을 피워놓고 불을 다 피워서 나무가 다 태하자면 나무 뿌리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채취하는 그 축제가 있나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야채라고 그러는데, 초경사 해능선사 문화에서 참선 수행한 사람이 해능선사의 가풍과 선풍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출생안의 불법 선법에 관계없이 세감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감 차를 중생심하고 열애정하고, 이게 뭐냐? 차별상이잖아. 차별상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으로 선문답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공로신하고 차주진자, 진여법성과 생사만심이 불이 이체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해요. 이렇게 상자가 선성의 본분을 정법의 안목으로 여법하게 실행하지 못한 그 사도로서 왕태부의 말에 쫓아다니며 분별심을 일으키고 본분사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니까 오늘 법권선사는 도관용 역시 이 처간을 부족한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해요. 이게 해랑화상이 이제, 그러면 도관용 그대 화상은 안목은 더 듣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오랫동안 벼슬 관직이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실각된 것 같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게 명철선사가 비인 덕기 편이에요. 귀신이 번뇌망념을 일으킨 그 편을 타가지고 그 침입하게 돼서 귀신의 홍난을 받는 꼴이 되지. 이게 안목이 없으니까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일어난 그 틈에 바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를 홍난시키는 꼴이 된 모습이다. 이게 유마경이 이 말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죠. 유마경의 중생품에 어떤 사람이
번뇌망령 두려운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사이에 귀신이 들어와서 턱을 타고 들어와서 생사 번뇌망령 색성향 위촉법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망령을 일으키는데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망령이 귀신이 턱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서 복로신을 이제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복로신이 차주의자를 뒤집었다는 말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한 것이고 중생심 차별심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물에 파도가 일어난 거다. 그러면 물과 파도는 불이죠. 근데 물과 파도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게 중생심하고 열애장은 하나인데 이것을 둘러보니까 차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물과 파도는 원래 하나다. 잠시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났을 뿐이지 파도가 없어진다면 물이 바로 파도가 하나죠. 그죠? 그와 같은 것이다. 번뇌와 몰입, 중생심과 불신도 역시 불의의 경지이다. 그런 안목을 구족해야 되는데 그 안목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이제 요 문답이 끝나고 나서 설두중현선사가 이 선문답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안타깝다. 내가 한마디 착을 안 할 수가 없다. 한마디 무엇이냐. 당시에 왕태부가 화로 밑에 신, 화로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화로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대화가 안목 없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기서 설두가 대답한 말은 무엇이냐면 해랑상자 명초 덕겸선사의 말을 대신 참고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해랑상자 명초상자가 말하기 전에 왕태부가 화로 밑에 뭐가 있느냐 질문했을 때에 화로까지 뒤덮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평행한 거죠. 그러면 주전자도 화로도 전부 다 뒤덮어버려가지고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날려버렸을 건데 그것을 한쪽으로 놔두니까 차별 분별상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대화가 안목 없는 사람의 대화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죠. 그죠? 이런 이제 설두중현선사가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착을 붙인 겁니다. 그 설두중현선사 이런 서문답을 가지고 이제 이 선성들의 해랑상자, 명초상자까지 전부 비판했는데 그 일부의 법문이 참선 수행을 하려면 활구를 참고해야지 삭구를 참고하지 마라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활구와 활구와 삭구라고 하는 말을 여기 오늘 후보선사가 제시해요. 우리가 참선 수행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성가구감에서 이 말을 잘 썼거든요. 활구를 참고하면은 재불조사의 경지를 초월하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구나. 삭구를 참고하면 자구불려다 이런 말.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삭구와 활구의 나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바로 이 선문답을 할 때도 그렇고 참선 수행을 할 적에도 삭구와 활구를 중국 선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활구는 뭐냐? 일구 요연 초백어 이런 말 쓰죠. 그죠? 유명한 정도가 나오죠. 일구 분명 초불조다.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활구로 참고하면은 1100억의 생사윤회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고 재불조사를 모두 초월하는 경지를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활구로 참고해라. 근데 일구의 법문을 삭구로 참고하면은 당나귀가 나귀가 만급 동안 말뚝에 얽매인 꼴이다.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평생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활구와 삭구의 차이는 뭘까요? 추시간을 법문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물론 마찬가지라. 다 활구나 살구나 일부의 법문은 전부 다 출생안의 방편 법문이잖아. 순승들의 모든 법문이 다 일부의 법문이 다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이다. 그렇지. 근데 활구로 창구하는 것과 삭구로 창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건 활구가 지혜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구가 되는 거예요. 일구가 지혜로 작용했기 때문에 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지. 물론 출생안의 법문이지 다. 그치? 근데 활구와 삭구의 차이는 무엇이냐? 대사 1번, 대활 현전 그러잖아. 그게 중생심으로 참고하면은 전부 삭구가 돼. 진여 일심으로 참고하면은 활구가 됩니다. 그렇지, 중생심으로. 그러니까 중생심하고 열애장을 분별로 참고하면은 삭구가 되는 거예요. 중생심하고 열애장을 일구로 참고해서 불이 법문으로 참고하면 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 일심으로 참고하면은 불이 법문이 되고 중생심으로 참고하면은 차별로 참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 중생심하고 열애장을 두 가지로 보니까. 그래서 성은자, 즉 성은수종지라고 해요. 분명하게 한편 법문을 받아들여서 종지를 깨달아. 이게 바로 참동기에서 한편 법문 한마디를 일구의 한편 법문 한마디를 우리가 수지 독송해서 반드시 종지를 깨달아야 돼. 종지를. 불법의 근본 종지 불이 법문의 묘용을 여법하게 참선 수행했다. 이거 바로 여법수행, 여법수행, 여실수행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성기지론에서 여법수행, 여실수행을 대성보살의 수행을 여법수행, 여실수행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법수행, 여실수행에는 여법과 여실은 뭐죠? 바로 진여일심이지.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참고해야지. 중생심으로 참고하면은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중생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구의 법문에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대상경계로 어느 문자의 대상경계로 참고하면은 나귀가 말뚝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참고하면은 모든 법문이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일구의 법문을 일심의 지혜로 참고하는 능력을 갖추라. 그 무엇이 부처인가? 마상문이다. 뭐 이와시 조사설례입니까? 정경백수자하다. 이걸 마상문이라는 언어를 대상으로 아무리 참고해봐라. 자, 그렇다면은 마상문이란 말을 받아들여서 마상문이라고 설한 종지를 깨달아 체득해야지. 마상문이란 말을 대상으로 아무리 의심하고 참고한들 중생심에서 삭구가 되는 거죠. 입 없고 아무리 의심을 해본들 뭐해? 삭구가 되는 거죠. 뜰 앞에 잣나무다. 조사가 무슨 뜻이냐? 뜰 앞에 잣나무다 했을 적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말을 대상 경계의 언어로 받아들여서 아무리 참고하고 의심한들 삭구가 되는 거예요. 해죠? 종지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안목을 갖추는 수행도 되지 않고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삭구로 참고하지 말라. 활구로 참고하자. 이것은 우리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바로 선문답의 일구가 제시하고 있는 종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요. 종지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안목이 갖춰지는 것이지 언어를 참고한다고 바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삭구로 참고하지 마라. 이런 법문을 벌써 쓰랍니다. 자, 개송을 요 선문답은 이렇게 좀 설명했고 개송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문
뇌문약 성풍이요. 이 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문답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다. 선문답으로 나눈 질문에 선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어서 이제 선풍을 일으키는 바람이 왕태부가 그 초경을 찾아와서 다 법석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해랑상자가 주진자를 뒤집어쓴 모습 보고 그 차 주진자 밑에는 뭐가 있느냐, 차 다리는 화로 밑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그 성기의 지혜의 세력이 차에 그 선문답을 일으킨 바람을 말해요. 그럼 이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무엇이냐? 질문한 사람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왕태부를 말합니다. 왕태부가 해랑상자에게 던진 질문은 성기의 지혜를 이루는 바람을 일으키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두중현선사가 파악한 거예요. 이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장자의 그 서무기 편에 나오는 유명한 그 고사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나라, 영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중국의 고대 초나라를 말합니다. 초나라. 초나라의 사람들이 이 진흙탕을 이렇게 진흙을 묶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옛날에 토담을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진흙 덩어리 묶고 집 탁탁 토담을 묶고 토담을 그 벽을 이렇게 뚜껍게 쌓아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던지는 그 진흙을 던지는 것이 너무나 잘 던지는 모습을 보고 그걸 이제 장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진흙 덩어리 하나가 구멍에 탁 떨어지면서 아주 파리 날개처럼 얇은 진흙 덩어리가 진흙 던지는 사람의 코끝에 묻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의 눈에는 진흙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는 그 정도의 얇고 적은 진흙이 붙었는데 그때 어떤 목수가 도끼를 휘두르는 거예요. 도끼를 휘두르면서 바람을 휘두르는 도끼질을 하죠. 장자에는 연달자연이라고 그래. 장자의 유명한 그 숙달하고 숙달해서 도의 경지를 이룬 사람의 다리를 뭐 백정이 돼지고기를 잡는 데 쓰는 칼질을 하는 거 아니면은 뭐 고추가 메밀을 줍는 거 여기에는 뭡니까? 바로 도끼를 휘둘러서 바람을 일으켜서 콧등에 붙은 파리 날개만큼 얇은 진흙을 상처 하나 없이 떨어뜨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이 고사를 했냐면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번뇌 망념입니다. 번뇌 망념이 티컷이 코에 붙은 거예요. 코에. 코는 우리 원래 맨목이잖아. 이런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설두중현선사는 이걸 계속 높였어. 그래서 본래 면목에 아주 파리 날개처럼 얇은 진흙이 붙어서 중생이 심하고 열애장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 그 진흙에 그 진흙을 이렇게 도끼를 잘 쓰는 사람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진흙을 제거해준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은, 왕태부의 질문은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이냐. 도끼로서 바람을 일으키고 해랑상자 코끝에 붙은 차별 분별심의 진흙을 싹 자취나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 그런 질문이다. 이 왕태부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장자의 고사를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읊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상담할 수도 없는 일인데 왕태부는 이런 안목을 갖추고 이런 요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구절, 응기비성교요. 그래서 그 해랑상자가 왕태부의 질문에 성기의 지혜로 대응하는 것이 성교의 뛰어난 방편지혜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말, 성교의 방편지혜가 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이 성교라는 것은 훌륭한 방편지혜로 대응하는 것인데 응기는 무엇이냐? 금기에 대응하는 것이야. 그 성기의 지혜로 왕태구의 질문에 훌륭한 방편지혜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목 없는 모습이다. 왕태구의 질문은 바람을 일으키고 산뜻하고 자치 없는 묘용을 제시했는데 해랑상자는 오히려 왕태구의 질문에 성기의 방편지의 묘용이 없이 중생심, 분별심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알았다. 이게 화로 밑에 무엇이 있는가 질문하니까 해랑상자는 뭐냐? 공로심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죠? 이거 뭐냐? 대상경계를 보고요. 대상경계를 보는 그 차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해랑상자 대답은 진흙덩어리 갖고 노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작가에게 여기서 왕태구라고 하는 안목을 갖춘 작가에게 제대로 걸렸다. 이런 표현이죠. 감비도관용이요 가련하다 안타깝다 애꾸는 도관용 덕견 명초 덕견선사요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명초 덕견선사하고 해양선사의 대화를 가지고 이 설두 중에서 평가한 건데, 자 도관용이라고 소문이 난 유명한 선성 명초 덕견선사, 그래도 정말 안타깝게 어떻게 그런 안목 없는 소리를 했는고 이러는 거예요. 왕태군의 해랑상자 대화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귀신이 틈을 타고 침입한 꼴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죠? 어찌게 그렇게 명상자 초경사에 밥을 먹고 있으면서 강 건너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축제에 놀고 있는 대상경계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있느냐. 그때의 뜻은 어떤가 질문했을지가 귀신이 망념이 일어나는 그 틈에 침입에 들어가지고 홍난시키는 꼴이지요. 왜 젓가락 하나를 갖고 이 척 아니라고 해서 한쪽 눈만을 갖고 있다. 젓가락은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젓가락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용의 진정한 작용에 이름이 없다. 반쪽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반쪽은 인정할 수 없다. 젓가락은 두 짝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데 하나 가지고 무슨 젓가락 작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정미정 아조요. 여기서 일찍이 어금니와 발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도관용 명초선자는 용으로서 어금니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서 그 용의 기세를 펼쳐야 되는데 왕태구를 잡아먹는 지혜, 용기, 성기 작용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도관용이 용의 기계가 없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아조개하니 이런 말은 생운내로다. 이 두 구절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이건 뭐냐? 어금니 발톱을 드러내서 벌리면은 설두 스스로가 자기가 한 착어를 스스로 이렇게 읊은 거예요. 자, 명초선사는 용의 어금니와 발톱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나는 어금니와 발톱을 드러내서 제시했다. 그러니까 용이 어떻습니까? 구름과 우레를 일으키면서 용이 제대로 성천을 하면서 용의 기계를 제대로 펼치게 된 것 아닌가 이런 말이죠. 그 두 구절을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명초 도관용은 발톱을 드러내지 못했지만은 당시 내가 그 화로를 뒤집어 써야지 하는 착오에는 바로 성기의 작용으로 어금니의 발톱을 드러낸 것을 수행자 여러분들은 봤느냐? 제대로 된 안목을 갖춘 선생이라면은 성기의 묘용을 펼칠 수 있다면은 화로를 뒤집어버리고 일체 중생심과 열애장,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자치나 흔적 없이 날려버렸어야지. 그래야 용이 제대로 발톱과 어금니를 드러내서 구름과 우레를 일으키면서 자유자재하게 하늘에서 묘용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개성을 같이 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과 열애장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까지도 초월해야
용으로서의 묘용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이게 해랑상자 명초선사가 왕대부에게 적절하게 성기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지 못한 그 묘용을 설두중현선사가 자기가 착오로 제시하면서 내가 왕태부에게 제대로 성기의 묘용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역수지파 경기해요. 이것은 뭐냐? 역수는 무엇이냐면은 대사 1번 사중 덕화 이런 말이죠. 예. 그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건 이체의 모든 수행을 다 고통을 겪어낸 안목을 말하고 그 순수는 무엇이냐면은 지도문안 통념면백이라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여실하게 작용하는 능력을 순수라고 해요. 역수 순수의 표현이에요. 역수는 수행 고난을 극복한 힘, 순수는 시절 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 역수지파. 역수의 파도는 뭡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수행의 바람, 바다를 범람시키는 파도를 몇 번 일으키면서 수행의 고초를 겪으면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차거에 법문을 하는 것이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겠는가? 나도 수없이 많은 수행과 노력, 고통, 역경을 다 이겨내면서 안목을 갖춰서 이런 말을 나도 제시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행의 입장을 밝힌 것을 그렇게 마지막 구절에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두의 성기지혜는 일체법을 구름을 일으키고 운해를 일으키면서 일체법을 모두 다 포용했고 일체법을 생성하는 힘이 있죠. 그죠? 자, 진여는 일체법을 수용하고 일체법을 생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기실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체법의 묘용을 이렇게 개성으로 준 거예요. 참 이런 개성으로 설두중현선자가 이 선문답이 보통 사회 불중에서 선문답이 이게 뭐 그냥 선문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선문답의 내용을 전부 다 드러내게 해서 자신의 안목으로 다시 한번 전부 다 새롭게 재평가해서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성은 이렇게 마치고 선과 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은 내가 선과 차에 대해서 좀 쓴 책이 있죠. 선과 다도라는 책에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좀 언급을 해서 선과 차를 이해하는 그 자료를 제시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성들이 차를 먹게 된 문화가 국송시대, 즉 항마장선사 그 시대부터 시작됐다 하는데 우리가 차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각성계주죠. 청정명다야. 차는 하나의 약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청정한 차는, 명다는 차니까. 청정명다약. 약의 역할이 있어요. 각성제 역할하고 주죠. 예. 그 때문에 차라고 하는 말을 선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는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된다면 하나는 술이죠. 술이 있어요. 술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사람을 혼미시키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게 술이다. 사람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차다. 이 두 가지죠. 근데 차의 문화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술의 문화는 어디서 나오죠? 기독교에서는 모든 의식을 포도주로 하잖아요. 포도주. 차를 의미하는 말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동성의 차의 그 언어를 이제
한 말하고 복건성의 T, 강동성의 차, 복건성의 T 이런 말이 이제 두 가지 언어가 세 개의 언어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 18세기경에 그 중국을 왔던 그 유럽 사람들이 차를 이제 유럽에 전달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일본도 일찍이 중국에 차가 전해됐지만 유럽 사람들이 차를 접하게 되면서 18세기 이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홍차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차는 그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라 하나 하고 또 밤에는 또 차를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이 이제 명실공항 같은 데 있어요. 공복에 또 마시지 말라 이런 것을 이제 차를 마시는데 약으로서 이런 이제 그 훈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이 쓴 자료들을 보면 차에 대한 이런 말을 많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을 상쾌하게 도취시키지는 않는 것이 차고 차를 마시는 생활은 깨어있는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 선에서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었는데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바로 포도주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게 예수의 피가 포도주의 색깔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업이 많은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 예수가 대신 피를 흘려주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만찬에서 사용하죠. 최후의 만찬 같은데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기독교의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의식을 집행할 때는 포도주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포도주 예수가 직접 대신해서 피를 흘린다. 그런 거와 연결시켜가지고 해서 그래서 중국의 수도원에서는요 지하에 깊이 포도주를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기 시작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필수적인 하나의 음식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차가 생활의 문화가 된 거죠. 그죠? 완전히 바로 차 문화와 술 문화에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다도 같은 데서도 차는 목매한 것, 중생에 어리석은 것, 정신이 막지 못한 것을 각성시켜 주는 힘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행에 도움이 됩니다. 도를 실행하는 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것이 중국 선성들에게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술과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 인류상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 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 다도 문화에 간략하게 한번 한 10분 정도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학교에 있을 적에는 성과 다독하는 이것을 강의를 내가 이제 좀 했었는데 그림으로 보여줄게. 중생 세계를 우리가 3개를 하죠, 그죠? 3개의 파택 세계다. 그래서 법화경에 중생 세계의 3개의 화택을 벗어나게 하는 길이 있어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로지라고 합니다, 로지. 로지 배구. 요 길이 로지예요, 로지. 자, 이게 뭐냐? 중생의 세계에서 초합이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지 배구라고 해요. 이 로지 배구의 입주문이 무엇이냐? 바로 입주문이 북입니다. 그래서 선에서 모든 수행은 숲에서, 이걸 숲이라고 했죠. 숲에서 집으로
그래서 로지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체의 중생심의 건네망념을 텅 비우는 경지가 공을 로지라고 해요. 그래서 청정한 경지,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드러냈기 때문에 감춤이 없어. 그래서 청정한 경지를 로지라고 하고, 배구는 뭐죠? 우리 자성 청정심, 본래 면목. 그래서 소를 찾는 이야기가 배구잖아요. 그래서 로지 배구는 바로 불공. 그래서 배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집이지. 이게 바로 다실입니다. 그래서 다실의 문화가 이런 구조 속에서 법화경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중은 불이문문을 거쳐서 중생이 사바세계 숲을 거쳐서 로지 배구를 거쳐서 어디로 초합을 들어가죠. 초합이 바로 다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실에서 이제 다도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 구조 체계를 제시한 거죠. 그럼 수행의 체계에서 우리가 숲에서 집으로 되도록 하는 구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숲에서 집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기과, 이걸 우리가 바바나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문을 거쳐서 불이법문을 해서 공을 비우고, 근데 이 다도의 문화에서 보면은 이 물을 뿌려요. 로지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지 앞에는 무엇이냐면 자연의 모든 세계인데, 본래 자연의 세계에다가 물을 이렇게 싹 뿌리는 것은, 노지에다 물을 뿌리는 것은 뭡니까? 더욱더 깨끗하게 해서 일체의 모든 잡기, 흔적이 없는 것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로지에다가 물을 뿌려요. 손님을 맞이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 그래서 손님이 로지를 거쳐서 다실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실로 가는 입구가 불의의 문을, 로지를 거쳐서 불의의 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본래 다실을 가는 것을, 우리가 다실을 우리나라에서는 초이선사는 뭐라 그랬죠? 일로 향시대가 되죠. 아니면 중노지실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 초이하고 추사하고 글씨 그 편지 가운데 보면은 추사가 그 일로향실이라는 그 붓글씨를 내가 써서 시자편에 보냈는데 잘 받아 끌었는지요? 이런 거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추사도 일로향실, 중로향실 이런 말을 쓰는데 초이도 그 일로향이라고 하는 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일로향이라든가 일로향실이라든가 이런 말을 갖고 자실의 문화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불의의 경지를 이런 초합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로향실이라는 말도 쓰고, 은혜사에는 뭐라고 썼지? 다로경건이라는 말도 썼지, 주사가. 그래서 유명한 다로경건이라는 말, 이것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말합니다. 경전이 아니라 참하시는 일심의 지혜를 나누는 것을 다로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실의 문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도가 나와요. 화도는 일주화라고 해요. 이걸 축화라고 그러는데, 축통에다가 꽃을 한 송이 딱 꽂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다도에서 하나의 그 다도의 문화가 이루는데, 그래서 이제 다도, 화도 이런 것이 전부 다 도의 문화로 이루어지죠. 그죠? 일심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일주화. 근데 이것을 일주화를 어디다 꽂느냐? 대나무 통, 마른 대나무 통에다가 화병을 만드는데 그 물이 안 들어가요. 그냥 대나무 통에다가 오늘 손님이 오면은 생화를 딱 꺾어가지고 대나무 통에 꽂아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다시 기둥에다가 딱 걸어.
이게 뭐냐?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말합니다. 대나무 통에 물도 없이 꽃이 필 수가 없죠. 이게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일주하로 표현해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뭐죠? 희유한 일이지. 왜 희유하고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다도로서 손님을 맞이하느냐? 자, 아까 거대와 다도에 참석한 사람을 일기일례라고 그랬죠. 그죠? 한 번의 기회에 한 번의 만남을 이루는 이 두 귀중한 시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 희유한 일로 이루죠. 그래서 희유하다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와?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 않고 불 속에 연꽃이 피는 거예요. 불 속에 연꽃이 피는 것을 여기서는 화도에서는 이게 대나무 죽통에 꽃이 핀 것을 상징화시켜갖고 자 기둥에 보여. 그 기둥 옆에는 무엇이냐? 자 여기다가 선성들의 일부의 법문을 지죠. 일부의 법문을 선필이라고 하고 선묵이라고 해요. 선묵. 그래서 유명한 선생들의 글씨를 붓글씨를 써가지고 이걸 각계 찍으라고 해서 이게 우리 족자를 그려드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화병을 여기다 꼽아두고, 이 공간은 밑에다가 꽃꽂이를 또 해두고, 이 공간을 비워두가지고 여기다가 족자를 걸게끔 해놔. 그 족자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돌돌돌 말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선생들의 글씨를 족자로 마련해 두었다가 오늘 어떤 손님이 오는가에 따라서 족자의 글씨 내용이 달라. 그러면 오늘 이분하고 다회를 한다면은 그분하고 차실에 가서 이 족자의 일구절을 가지고 걸어둔 것을 갖고 선문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구의 법문을 함께 일기일회의 대화로서 서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차 맛이 좋다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선문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다도의 문화로서 정착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것이 그 다선 일요의 경지를 여기서 일본 사람들은 다도의 문화로 만들어. 우리나라에 유명한 추사의 시가 있지. 다시 정자처 다반향초. 네? 이 구절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추사하고 초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도 문화가 정말 그 빛을 발휘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유명한 이 개송만 봐도 그래. 추사의 다시는 어려운 내용이죠. 그죠? 요용시 수교하기. 자, 요건 처시를 나라. 이건 공간이죠. 그죠? 이건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처는 바로 일심법계를 표현해요. 그래서 진연은 일심법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일심법계의 세계를 다시로 정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래. 이게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자도량하는 겁니다. 본래. 네. 우리 진여 본심 본래. 자, 묘용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작용.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 공간을 통해서. 이게 삼계는 바로 일심법계를 시간 공간이 함께 이루어져. 자, 공간은 뭡니까? 바로 지금이죠. 여기죠. 여기. 시간은 뭡니까? 지금. 자기 본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표현해요. 다반향초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초이도 이런 말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차를 마시는 반이란 뜻이 아니고 다도 삼매를 다반. 다반을 다른 말에 야반이다. 야반 삼경이란 말 쓰지, 그죠? 야반 삼경은 깜깜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없는 경지예요. 자타, 남과 여, 옳고 그름이란 일체의 차별이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매의 경지입니다. 다도 삼매의 경지에 다도의 법향은 여여하다. 본래 그대로. 초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 여여한 상태로. 그 향기가 차별상으로 좋다, 나쁘다든가, 뭐, 길고 짧다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도 삼매의 경지의 법향. 이건, 법향은 무엇이냐면 오분법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도 삼매의 법향이나 계향, 제향, 해향, 해탈, 직연향의 법향이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차를 대상의 향기로 맡으면 이건 중생심에 타락하는 거예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향이 여여한 경지가 바로 정자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예요. 그러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시절 인연의 일은 무엇이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겁니다. 이건 수류화계라. 그러니까 수연성이죠. 이게 바로 불수자성, 수연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차원이 높은 개성으로 썼느냐. 이 추사의 이 개성은 정말 대단해요. 이게 우주공산의 수류학이란 말은 황상복이라든가 중국의 소동파도 써요. 근데 그 구조라고 다르게 따져볼 정자처, 묘용시, 시간과 공간, 진여일심이 법계로 이루어지는 세계, 법향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 다도 삼매, 다도 향초 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굉장히 차원 높은 언어예요. 어려운 언어이지. 근데 이게 글자로 차를 반쪽 마신데 향기는 첨가 같고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글자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추사의 그 불이선남도 내가 전에 소개했죠. 난초 그림을 20년 동안 그리지 않았는 데가 아니라 20년 동안 난초 그림을 제대로 그리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오늘 난초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 밖에서 내가 꼭 그려보고 싶은 성중천, 꼭 내가 그려보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20년 동안 제대로 그려보고 싶은 난초 그림을 못 그렸는데 오늘 우연히 그린 그림이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의식의 문이 아니라 출입의 문이 아니라 의식의 문을 닫고 폐문이란 말을 씁니다. 폐문이란 말은 이 중국 선승들도 쓰고 초이도 써요. 의식의 문을 닫고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의식의 문을 닫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곰곰이 사유해봤다. 이게 바로 활구창고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그림을 못 그렸는데 오늘 어떻게 이 그림이 그려졌을까? 이걸 사유해보니까 바로 불이선의 경지에서 이루어질 때 차별 분별심을 다 초월하고 잘 그려야 되겠다, 멋있게 그려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 분별심이 없이 무심코 일심의 지혜로 그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 이 바로 유마의 불이선의 경지가 이런 경지가 아닌가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을 붙인 거예요. 이런 것이 추사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개성으로서 또 불이선나는 그림이에요. 이런 다도 문화 같은 것도 이렇게 선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문화지 그냥 단순히 차를 마시고 향기를 맛보고 대상으로 음미하고 한다는 것은 다도가 아니고 이거는 대상 경계에 탐닉하는 문화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